1918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에서는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말도 안 되는 물가 상승을 경험합니다. 빵 한 조각에 수백만 마르크의 사고 팔림 등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 버립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인 1938년 독일은 GDP 기준으로 유럽에서 제일 부유한 초강대국으로 부활합니다.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과 초인플레이션으로 몰락했던 독일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재기해서 다시 한번 주위 국가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경제적인 관점을 중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이 어떻게 급부상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 전쟁 직후 독일의 경제가 어떻게 파탄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쟁 배상금으로 1320억 마르크를 20년 내로 금으로 갚을 것, 모든 식민지를 포기할 것, 군사력을 제한시킬 것, 일부 영토를 포기할 것. 이 중에서도 1320억 마르크의 배상금이 실로 가혹한 숫자였습니다. 당시 독일의 1년간 세입은 60억에서 70억 마르크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20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갚아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된 독일이 이 정도 배상금은 감당해낼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었던 영국이나 미국도 이 금액은 너무 심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본토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고 전쟁 이전에는 최대 교역국 중 하나였기 때문에 오히려 되살아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자국 경제에도 이득이라는 마인드였죠. 게다가 독일이 망해버리면 힘의 균형이 깨져서 프랑스를 견제할 억제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또한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프랑스는 본토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었고 다시는 독일이 날뛰지 못하게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말이 좋아 평화조약이지 독일이 다시는 강대국으로서 부흥하지 못하도록 짓밟아버리기 위한 감정 실린 조항들을 내세웠습니다. 어찌되었든 독일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20년 내에 빚을 다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출 경쟁력을 늘려서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마르크화를 미친듯이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찍어낸 돈으로 금이나 달러를 사서 배상금을 갚아나가는데 문제는 화폐량이 급속도로 많아지니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초인플레이션의 시작이었죠. 사실 무려 유럽의 제2금융 중심지였던 독일이 돈을 무한정 찍어내기 시작하면 물가가 폭등할 거란 사실을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힘듭니다. 배상금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나 그 돈 절대 못 갚는 상태다 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제를 작살내버렸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장기 두면서 한수만 물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해도 들어주지를 않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판을 엎어버린 셈이죠. 아무튼 결국 경제가 파탄난 독일은 1922년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배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던 석탄과 목재가 6개월 이상 연체되자 이에 개빡친 프랑스는 독일에서 제일 잘 나가던 공업지대인 루르 지방을 점령해버립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프랑스군까지 들이닥치자 눈이 돌아간 독일 노동자들도 총파업을 선언해버립니다. 이미 파탄난 경제에 총파업까지 시작되자 나라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 와중에 배상금은 계속 갚아야 했으니 마르크화를 계속해서 미친듯이 찍어내어 초인플레이션이 급속화됩니다. 연합국에서는 1919년 기준으로 1320억 마르크어치의 배상금을 금으로 갚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단순히 1320억 마르크를 찍어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찍어낸 돈으로 금, 외환, 현물을 사서 배상금을 갚아야 했는데 마르크의 가치가 하락하니 배상금의 명목 규모도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빵 한 조각을 사려고 수레째 돈을 옮겨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땔감을 사는 것보다 돈을 태우는 게 더 효율이 좋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중산층이었습니다. 모아놓은 예금과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1923년 독일은 화폐 개혁을 실시합니다. 기존 화폐와의 교환 비율은 무려 1조 마르크 대 1 렌텐마르크였습니다. 이 화폐 개혁과 동시에 초인플레이션은 마법같이 멈추게 됩니다. 렌텐마르크는 정부가 토지를 담보로 찍어내는 화폐라는 점, 발권량이 총 32억 렌텐마르크로 제한되었다는 점 때문에
마르크와처럼 무제한 돈을 찍어내서 가치가 급락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중재가 들어가 도스플랜이라는 독일 원조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독일이 완전히 파산해버리면 승전국 입장에서는 배상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뿐더러 독일의 경제가 피폐해진 상황이긴 했지만 독일은 유럽 산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으로 망가진 유럽을 다시 부흥시켜 수출 시장을 키우고 싶었고, 유럽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독일을 재건시키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이해관계가 작용되었습니다. 독일의 루르 공업지대에서 프랑스군과 벨기에군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고, 독일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8억 마르크를 빌려줍니다. 전쟁 직후 초인플레이션과 총파업으로 나라까지 갔던 독일은 화폐 개혁으로 초인플레이션을 잡아내고 미국 돈을 수혈받아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929년 그 유명한 세계 대공황이 터지면서 독일 또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대공황 직후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답시고 보호무역을 실시하여 수입 제품에 관세를 올려버리는데, 이에 교역국들도 보복 조치로서 보호무역을 실시하게 되고 전 세계 무역 규모가 60% 이상 줄어듭니다. 다른 열강들은 보유하고 있는 식민지로 블록 경제권을 만들어 버틸만한 구석이라도 있었지만 1차 세계대전 패전 당시 식민지를 모두 박탈당했던 독일의 경우 대외 무역 말고는 살 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무역이 반토막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외화벌이 말고는 전쟁 배상금을 갚을 여력이 없던 독일은 다시 한번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1931년 독일의 최대 은행인 다나트 은행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40%대로 치솟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바이아르 공화국 정부의 리더십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이때 정권을 잡기 시작한 것이 바로 나치입니다. 나치는 독일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약속했습니다. 독일을 다시 부유하게,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쟁 패배, 영토와 식민지 박탈, 프랑스군의 루르 지방 점령 등등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던 많은 독일 국민들이 나치의 이 같은 공약에 공감했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독일을 다시 부흥시켜주기만 한다면 개인의 자유 정도는 희생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인 마인드가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1932년 정권을 잡은 나치는 베르사유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배상금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자신들의 삶이 이토록 피폐해진 건 베르사유 조약 때문이라 생각했던 독일 국민들은 이에 더욱 열광합니다. 히틀러는 고속도로 착공 등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실행하며 발전된 중공업을 군수산업에 접목시켜 군대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1936년에는 베를린에서 올림픽을 개최시키며 경제 재건에 성공합니다. 독일에서의 생산량은 증가했고 실업은 사라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유럽의 열강들이 대공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정체되었던 것과는 달리 독일은 내수와 기술 발전에 집중해 다시 한번 유럽의 최강국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1932년 당시 독일의 GDP는 프랑스의 2배, 영국의 1.3배에 달했습니다. 독일이 비록 패전으로 잠시 힘들었지만 독일 제국 당시에 양성해놨던 기술력, 인재들은 건재했기 때문에 독일의 부활은 시간 문제였던 셈입니다. 게다가 다른 열강들은 식민지를 뽑아먹는 경제구조로 본토 성장이 침체되어 있었던 반면 식민지를 박탈당한 독일은 모든 에너지를 본토의 국력 향상에 집중시켜 왔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강대국으로 우뚝 서버리니 승전국들이 독일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며 배상금을 깎아주겠다고 꼬리를 흔들어 봤지만 히틀러는 결국 베르사유 조약의 폐기를 선언해버립니다. 정리하자면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직후 베르사유 조약, 루르 점령 사태,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나라가 분단된 것도 아니었고 기술력과 인재들이 유실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활을 위한 잠재력은 충분했습니다. 화폐개혁과 미국의 원조로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했지만 세계 대공황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파탄났고 대규모 공공사업, 군수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올림픽을 개최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경제 재건에 다시 한번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돈의 시기에서 정권을 잡은 것이 바로 나치의 히틀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파산 직전까지 갔던 독일이 어떻게 20여 년 만에 재건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치가 어떻게 정권을 잡을 수 있었고 왜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킨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과 역사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